네, 안녕하세요. 조현승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많이 팔렸고 또 지금도 꾸준히 많이 팔리고 있죠. 그래서 대중적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책입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인 클라우스 슈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은 세계 경제 포럼, 즉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일명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하는데 이 포럼의 창립자이자 현재 회장으로 역임 중입니다. 1938년 독일 태생으로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행정학 석사, 스위스 프리부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그리고 또 스위스 연방 공과대학에서 공학 박사를 받았고 1972년 제네바 대학의 최연소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을 창립한 것은 1971년이죠. 이 세계 경제 포럼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민관 협력을 위한 국제 기구입니다. 전 세계의 비즈니스, 정부, 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그룹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국제, 지역, 산업 어젠다를 구축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도 아마 이 이름이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세계 경쟁력 보고서 때문일 겁니다. 각 국가들의 이제 뭐 국가 경쟁력 이런 걸 보고 늘 발표를 하는데 이거를 발표하는 기구가 여러 군데가 있죠. 이 WEF, 그러니까 세계 경제 포럼을 WEF라고 부르는데 이 WEF 말고도 IMD도 있고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죠. 사실 저도 이제 과거에는 국가 경쟁력을 보고서 그걸 어떻게 평가할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한번 저도 이와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 알지만 이제 설문조사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고 또 그 각 국가별 거시 데이터하고 이제 설문 데이터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국가 경쟁력이라는 그 순위가 나오는데 그거를 너무 거기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참고 자료이긴 하지만 그 국가 경쟁력 순위를 보고 뭐 우리나라가 이게 몇이고 뭐 저게 몇이고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뭐가 떨어진다 이거에 너무 크게 집착을 하면 안 될 겁니다. 뭐 경쟁력 순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클라우스 슈밥이 언급을 한 것은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였습니다. 그때 이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해 포럼의 공식 도서였던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 28개국에서 출간되어서 100만 부가 넘는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은 학술적으로 이미 확립된 용어입니다.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발전과 함께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크게 진전이 됐었죠. 근데 3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사실 사용된 게 얼마 안 됩니다. 제레미 러프킨이 이때가 201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처음으로 이제 제안을 했던 용어였고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이제 정말 갑자기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는데 이건 학계의 검증을 거친 단어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언론에서 더 좋아하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또 학자들의 견해가 엇갈립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과연 실존하는 거냐? 단순한 언론 용어 아니냐?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이게 PC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 그냥 4차 산업혁명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한 거다라는 견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크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알파고의 성공,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에서 알파고가 이기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더 부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5년 만에 새로운 혁명이 시작된다는 것은 너무 과한 얘기죠. 점진적인 연산 처리 기술의 발달과 데이터 누적이 상품화로 연결되는 정도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알파고라는 게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알파고의 알고리즘은
나온 지가 뭐 60년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데이터의 누적이 굉장히 그 누적이 된 데이터가 있었고 그 데이터와 또 수많은 컴퓨터를 연결해서 컴퓨팅 능력을 아주 맥시마이즈 한 다음에 그걸로다가 이제 바둑을 둬서 이긴 건데 그것이 좀 과장된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겼다는 사실이 과장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무슨 4차 산업혁명이다. 완전히 새로운 알고리즘이다.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지나친 얘기라는 겁니다. 일단 1차 산업혁명은 과거에 손으로 하던 것을 증기기관으로 대체를 하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사용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동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그런 식의 새로운 동력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글쎄요, 이 말도 어떻게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학자에 따라서는 3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뭐 인터넷 혁명 아니면 PC 뭐 컴퓨터 혁명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러한 식으로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이 많고 또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그러한 인터넷 혁명이 고도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매년 다양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지난 수년간 발간된 보고서와 세미나 자료를 종합해서 이제 대중서로 출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동안 있었던 뭐 새로운 기술이나 기업의 운영 방식의 변화 등 이제 이런 거에 그래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어떻게 보면 단순히 지난 자료의 묶음 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산재에 있는 다양한 보고서를 하나의 책으로 일관되게 정리해서 기존 지식을 정리해 주었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매우 유용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모두 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챕터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의의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다시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로 구분을 했죠. 물리학 기술에서 중요한 기술로는 무인 운송 수단, 그리고 3D 프린팅, 첨단 로봇 공학, 그리고 신소재 이 4가지를 이제 들었고요. 디지털 기술로는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이거를 들었고요. 생물학에서는 유전학, 합성 생물학, 뇌과학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단독으로 각자 발전을 하긴 하지만 또 이러한 분야에서 출현하는 기술들이 융합되고 상호 교류하면서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저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메가 트렌드를 이제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메가 트렌드를 보다 이제 구체화해서 2025년까지 나타날 티핑 포인트도 제시를 하고 있죠. 티핑 포인트라는 거는 이제 어떤 현상이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균형을 깨고 폭발적으로 확 퍼져나가는 그러한 그 시점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포인트를. 이 티핑 포인트라는 말은 사실 역학에서 따온 말로 그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킬 만큼의 수에 다다르는 순간을 가리켰다고 해요. 근데 이 용어가 이제 그 말콤 글래드웰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책의 저자인 말콤 글래드웰이 이 티핑 포인트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티핑 포인트를 제시를 했는데 저는 뭐 사람마다 그 중에서 그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뭐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1조 개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된다. 2025년까지. 이 말이 가장 이제 요 포인트가 제일 제 눈에는 띄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 얘기는 전 세계가 초연결 사회가 된다는 거거든요. 세계의 정보가 정말 실시간에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의 축적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파워풀하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약간은 무서운 느낌도 있습니다. 이게 저의 이러한 행동이나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각 개인들의 행동들이 전체가 다 감시가 가능하다는 뜻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지식 축적이라든지 우리가 정보 취득에서 아주 편리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또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다소 우려가 되는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1부의 세 번째 챕터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과 정책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으로는 뭐 성장, 혁신, 품질 관리의 어떤 효율성 증가, 또 새로운 기업 모델 등장, 이렇게 다양한 그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또 고용이 감소하고 불평등이 확대할 것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중에서 다른 부분들이야 뭐 그냥 그렇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죠. 거의 뭐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 긍정적인 영향이 이 부정적인 영향을 압도할 것이라는 또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고용 위기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과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기술 발전이 장기적으로 고용을 감소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고용이 감소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사실 1차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 그때도 보면은 뭐 기계가 이제 사람을 대체하게 되면은 앞으로 그 고용이 감소할 거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컸죠. 그러다 보니까 러다이트 운동과 같이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죠. 하지만 이거는 이 우리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입니다. 사라질 직업은 쉽게 보이죠. 눈에 금방 떠오르죠. 하지만 앞으로 어떤 직업이 만들어질 거냐? 사실 이건 잘 모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직업이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 당시엔 대부분 농업이나 뭐 간단한 수공업 정도에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대부분 모든 걸 다 수작업으로 했었는데 이게 기계가 나타나면서 그 부분의 그 인력이 줄어들 거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데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이 생길 거냐 이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새로운 직업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돼요. 과거에는 어떤 특정 산업에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근데 농업에 뭐 한 절반 이상이 종사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직업은 없거든요. 그러한 산업군은 없거든요. 전체 인구의 막 10%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군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직업이 다양해진 거죠. 산업 생산도 다양해진 거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현재 지금 이제 감소가 될 부분들, 고용이 감소가 될 부분들은 많이 보이는데 그럼 어떤 쪽에서 직업이 많이 생길 거냐? 이건 굉장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비스 산업 쪽에 많이 생기겠죠. 특히 놀고 먹는 쪽이 될 겁니다. 생산성이 증가해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필수품 생산에 들어가는 고용이 줄어들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많은 그 고용이 감소가 되는 대신에 우리가 현재 받지 못한 서비스 쪽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생길 거고 또 직업이 상당히 세분화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은 우리가 뭐 하루에 이제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과거의 산업혁명 때 보면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뭐 20시간 가까이 가는 경우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이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12시간 이상 일하는 거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었거든요. 산업혁명 초기에.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하루 8시간 정도 일하죠. 아마 그것이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사람의 노동력이 점차 감소되는 거니까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고용 전체가 그러니까 일하는 양은 줄어든다 하더라도 고용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또 직업이 새로 생긴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한 과거에 산업혁명 전에 생각해 보면은 지금 같은 지금에 있는 직업 중에 없는 것들이 훨씬 많았죠. 대표적으로 뭐 요새 나오는 뭐 프로게이머 뭐 이런 거는 옛날엔 직업이 아니었죠. 이거 뭐 산업혁명이 아니라
뭐 한 2, 30년 전만 해도 이런 직업은 없었습니다. 프로게이머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그거 프로게이머면은 그냥 방에서 혼자 지내는 오타쿠였죠. 그리고 파티 플래너. 네, 이것도 옛날엔 직업 아니었죠. 그냥 양아치였죠. 근데 지금은 어엿한 직업입니다. 그다음에 뭐 유튜버, 관광 가이드, 그리고 뭐 IT 관련 직종도 과거에는 오래전에는 직업이라고 볼 수가 그런 직업은 없었죠. 다 새로 생겨난 직업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업의 분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요즘에 보면은 뭐 나름대로 그래도 그 인기 있는 직업 중에 강아지 행동 교정 해주는 그 강영욱 그 조련사 같은 그런 분들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푸드 코디네이터, 그 다음에 요새 보니까 집안을 정리해주고 불필요한 물건 버리고 뭐 이런 것도 와서 대신 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원 조경사 같은 경우도 단순히 잔디만 깎는 게 아니라 정원을 조경을 만들어주죠. 이렇게 보기 좋게. 자, 이런 직업들은 옛날에 하나의 직업에서 분화된 겁니다. 그 하나의 직업이 뭐냐면 머슴이었죠. 그러니까 머슴들이 하던 거를 갖다가 이렇게 아주 세분화된 직업으로 구분이 되고 또 이런 직업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직업으로 현재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꼭 그 고용이 줄어든다. 저는 그게 과연 맞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생겨나는 직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전체 사라지는 직업군을 대체하지는 못하지만 그 직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세분화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고용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좀 과장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업이 한번 이제 사라지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직무가 변화되는 거지 직업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컨대 이런 게 있죠. 옛날에는 워드 프로세서가 보급되면서 타이피스트는 금방 사라질 거다. 물론 타이피스트는 금방 사라졌죠. 하지만 타이피스트가 사라졌다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회사 내에서 다른 업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타이프만 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일을 갖다가 겸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직업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직무가 변화하는 거지 그 사람의 고용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로봇이 사람을 대체한다 하는데 이거는 기술적 대체 가능성과 실제로 로봇을 썼을 때 그 비용 대비 생산성이 더 나온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기술적 대체 가능성은. 제가 이 고용이 줄어들 거라고 말하는 그 대표적인 그 연구 중에 하나가 프레이 앤 오스본의 그 연구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고위험군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 중에 뭐 레스토랑 직원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레스토랑 직원을 휴머노이드 형태의 그런 로봇으로 대체를 할 경우에는 사람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듭니다. 그거는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병 인력이 요새 많이 부족해지고 일본에서는 그게 굉장히 심한데 그래서 간병 로봇가 나와요. 근데 휴머노이드 계열 로봇은 이거는 사람을 쓰는 거에 뭐 몇 배 비쌉니다. 한 뭐 대여섯 배 이렇게 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계열 로봇은 못 쓰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 이제 간병을 하려다 보면 힘을 쓰는 일도 많고 뭐 밥을 먹여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자세 교정해주고 이런 것도 힘이 드는 게 많은데 이런 거를 부분적으로 도와주는 로봇 팔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같이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로봇을 활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고용은 줄어들지 않고 그 사람은 과거에 힘을 쓰면서 아주 힘들게 했던 일을 좀 더 편안하게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고용이 감소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극단적인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반론이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고용 형태의 변화도 많이 있기 때문에 큰 그 노동 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거다라는 말은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하지만 고용 자체가 감소할 거다. 저는 거기에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네, 고용에 대한 얘기를 한참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 회원용 저기 영상으로 한 번 더 자세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뭐 학술 논문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일반 대중성까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대중서는 고용의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노동의 종말 뭐 이런 책도 있죠. 그 제레미 러프킨이 쓴 이런 식으로 고용이 줄어들 거라는 것만 너무 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술 논문을 보면은 그 견해는 오히려 반대쪽. 그러니까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더 다양해질 거다라는 견해가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책의 2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 속에서 일반 대중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체내 삽입형 기기, 웨어러블 인터넷, 사물 인터넷, 스마트 도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로봇공학, 블록체인, 3D 프린팅 등 첨단 기술과 서비스에서 티핑 포인트가 언제쯤 일어나고 또 어떤 조건에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이들의 영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라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그 영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변화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큰 정책 방향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저자는 스스로를 실용적 낙관론자라고 칭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 경제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가와 기업이 모든 면에서 파괴적 혁신에 앞장선다면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은 경제적 성장을 고취시키고 세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도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라는 말로 책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 자체는 원론적으로 상당히 맞는 얘기죠. 이런 거를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결론 자체가 약간은 싱거워요. 근데 이게 싱거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대중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각 학술 이제 여러 가지 여기서도 그 WEF에서도 보고서가 많이 나왔고 또 그 다른 기관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뭐 어떤 학술 연구로도 상당히 많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대중서에다가 다 담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아직도 논쟁이 진행 중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런 원론적인 얘기로 끝을 마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책은 뭐 새로운 것을 이렇게 전달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 기존에 있던 논의들을 한번 쭉 정리를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본다고 해서 뭐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이해를 한다? 저는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나열적으로 썼을 뿐만 아니라 이걸 본다고 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던, 그러니까 자세하게 몰랐던 사람이 이걸 보고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이런 식으로 진전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여기 나온 기술들, 여기서 제시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끔씩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하는데 기본적인 도구로 한번 사용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